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다 했고, 그 다음에 시 나와 있는 거 먼저 두 편 보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 작품 잠깐 뭐 한 두어 군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 돌스토이의 세바스토폴 이야기 등등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고 하는 사람은 1843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주된 장르, 주된 흐름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문학사적인 맥락에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역사라고 하는 것, 어떤 특정한 하나를 잡아서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국 어떠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당연히 역사에 대한 공시대적인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시가 압도적이었던 장르라고 분명히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졌었던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소설이라고 하는 특정 형식 장르가 역시 뭐 탈추종 불허할 정도로 그냥 뭐 강력했었다라고 당연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뭐 문학사에서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는 40년대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나중에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하고 돌스토이 등등 투르게네프 등등 하면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른바 산문, 소설의 황금기로서 러시아 리얼리즘 시기 뭐 그렇게 살펴보겠지만 방금 이야기했었던 레스코프라고 하는 작가의 무첸스크연의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 또한 이제 역시 그 맥락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위대한 리얼리즘의 시대, 산문, 소설의 시대 그렇게 일단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 때 위대한 소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쓰여졌었던 시들, 그 시대 때 역시 함께 만들어졌었던 희곡, 드라마들 또한 당연히 함께 살펴볼 거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요거 하나가 정말 그냥 이거 하나로서 모든 것 그냥 이렇게 다 뭐 이야기 될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사는 그냥 이제 뭐 초월적인 것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 부수적인 그 옆에 다른 흐름들도 함께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중에 리포트 쓸 때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부각시켜서는 쓰세요.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그렇지만은 다른 것들도 함께 늘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게 문학사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리포트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언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한두 편 정도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펴볼 수 있겠다 싶은 시들, 즉 산문이 아닌 것들, 소설이 아닌 것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파나스 페트라고 하는 사람의 야 프리시올 그 집에 스프리비에텀 이 문장 이거 외우세요. 나중에 기회되고 병원에서 러시아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저기 시첫 문장 야 프리시올 그 집에 스프리비에텀 나 나한테 잘 지내니? 라고 하는 안부 인사 전화로 왔어. 이 문장 외세요. 그냥 러시아 사람은 저 말 들으면 저게 페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 첫 구절이구나 다 압니다. 정말로. 슈콜라밖에 졸업 못한 우리식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설렁설렁 다닌 학생이라 할지라도 느낌에 이거 뭔가 평범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왠지 어디 문학작품 시에서 가져온 구절 같다라고 하는 정도는 정말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다 눈치챌 정도예요. 저런 문장 정도 왜 전에 이야기했을 때 낭만주의 할 때도 시 구절 같은 경우들 이런 거 좀 외세요라고 하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pushkin의 시하면서 너 빨아모이도록 봐라. 친구의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할 때 나 스페체 쉬었을 니 세상에 행복이란 없어. 노이에스지 그러나 존재할 수도 있지. 맞고 이 뭐냐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의지라고 하는 그 정도는 세상에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취다젤레 나이도 바토움스트베이야. 나중 후대에 누군가 나를 읽는 독자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바라트인스키의 19절이라든지 지금 보이는 페트의 Я пришел к тебе с приветом. 나 너한테 인사하러 왔잖니. 이런 구절 정도는 외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가치 그 이상을 몇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쟤 좀 머리에 든 거 있는 애구나. 쟤 자기네 나라에서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체에 대해서 공부 좀 한 애구나. 쟤 뭐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의 평가를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유효적절한 작은 디테일들이 될 거예요. 어쨌건 저 정도 구절 정도는 외세요. 그냥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자, 브루시오 그 집에서 프리비에텀. 나 당신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해가지고서는 러시아 원어 볼까요? 스프리비에텀 하고서는 라스카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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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카자츠. 요게 목적절로서는 1년, 2년, 3년, 4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나 당신에게 인사로 이제 안부 전화로 왔답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면서 라스카자치 해서는 요 목적절 이하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일러주면서 결국 그게 일종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처럼 애정의 표현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용들 살펴볼까요? 나 그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태양이 떠올라 따사로운 햇살이 잎새마다 떨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요. 그냥 아침 떠올라가지고서는 이제 아침 이슬들이 잎에 이제 꽃잎들에 그렇게 살살살 맺히기 시작하는가 봐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서는 이제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을 이제 함께 저는 나누려고 하는 뭐 그런 정서 전하고 있지요. 숲 깨어나 온 숲이 깨어나 가늘한 산들바람에도 새 한 마리까지 모두 기지개를 켜고 온통 숲은 봄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뭐 이제 생명력이 뭐 약동하는 그런 봄이어서는 그냥 아침이고 봄날 아침 그래서는 이제 뭐 이슬도 맺혔고 새들도 짹짹짹 지저귀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맑고 화창한 생명력 가득 찬 싱그러운 봄날 하루가 시작되나 봅니다. 뭐 그래서는 그런 이제 디자인의 아름다움, 뭔가 생명의 경이로움, 다시 태어남 뭐 이런 아주 그런 그뭐 오묘한 조물주의 그런 이제 뭐 이 창조한 이 만물의 그런 이제 변화의 신비로움, 신비로 뭐 그런 거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런 뭐 감정들 전달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변함없는 열정을 담아 어제도 오늘도 난 당신을 찾아왔어요. 내 영혼은 여전히 행복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을 하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뭐 이제 뭐 존경하고 내게는 뭐 당신뿐이고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마음 이야기하는 것이요. 러시아 원어 볼까요? 두시아 쉬었다 쉬었지요 해가지고 쉬었지요는 이제 조격 나와 있는 거지요. 이 집에 슬루지가 또 해가지고서는 나의 영혼은 가또가 준비되어 있다 슬루지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쉬었지요. 요거는 조격이 되는 거지요. 행복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영혼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표현 뭐 이렇게 러시아로 나와 있고 우리말로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방에서 내게 기쁨이 불어오고 비록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노래는 무르익어 간다는 그 말을 하려고요. 뭔가 당신을 찬미할 수 있고 이렇게 깨어나는 생명력의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뭐 이 봄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이 봄처럼 역시 영원토록 언제나 되풀이되고 되살아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뭐 그렇게 이제 여전할 영원할 당신 이제 상대에 대한 나의 그러한 이제 뭐 이끌는 사랑 이런 것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노래로서 부를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배틀의 C입니다. не знаю сам. 그러나 나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что буду петь. 무엇을 부를 것인지는 но только песня зреет. 그러나 노래는 이미 익어가고 있답니다. 라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나와 있지요. 배틀 C 별로 그렇게 러시아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중급 정도라고 하면은 시도 러시아 언어도 조금씩 살펴보면은 괜찮구나 뭐 대충 이렇게 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1843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 다음에 니크라소프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도 또 다룰 거예요. 이 사람은 1848년에 쓰여진 또 다른 시도 있어요. 자뭇 43년에 쓰여진 페트 이 시와 니크라소프에 의해 쓰여진 짧은 요 두 번째 시는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나요? 어제 오후 6시쯤 칠하시네이젠 취수부 슈스톰 어제 취수부 슈스톰 해가지고서는 슈스톰 하면 6시 아닌가 싶지만 러시아에서는 시간을 소수로 나가는 거니까 5시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순이 바뀌었으면 즉 무비아톰 슈스톰 취수라고 하면은 그건 5시 몇 분이 되는 거지만 취수 슈스톰이라서는 시간하고 전치사하고 바뀌어져 있으면 뭐 대략 그때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6시쯤 센나이 광장을 지나는데 페트로브르크는 유명한 광장이죠. 도스토옙스키한테 늘 나옵니다. 센나이 광장. 그곳에서 한 여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지. 젊은 농부 안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센나이 광장, 페트로브르크. 요즘 21세기 대한민국 서울로 말하자고 하면은 명동 남대문 시장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당시 19세기 중후반 페트로브르크에서 가장 이렇게 왕성했었던 상가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드보르는 이제 값비싼 물건들을 주로 거래되는 곳, 센나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서민들을 위한 이러저러한 이제 물건들이 사고 팔리던 광장, 장터 같은 곳이 센나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센나이라고 했을 때 그게 말린 풀입니다. 건축광장이라고 우리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조금 좀 약간 살짝 없어 보이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유명사처럼 센나야 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샌드위라고 나오지요. 나 샌드위 해가지고서는 러시아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샌다의 프로슈츠라고서는 다 알기 때문에 프로슈츠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자식을 야나 샌드위 샌다의 광장에 들렀지 라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9세기 중후반 건초가 왜 중요했을까나? 말린 풀. 19세기 중후반의 건초 광장이라고 이 말린 풀이 왜 중요했을까요? 말린 풀은 누가 먹었을까나? 말이 먹었을 것 왜 같습니다. 먹었을까요? 말린 풀은 말이 왜 먹었을까나? 그 이제 자동차 연료 일하려고 필요하듯이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예. 도시에서 마차 해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사람들 짐들 싣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근교에서 러시아에서는 농사에 말을 이용했어요. 우리를 비롯한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의 논농사에는 소를 이용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밀을 기르던 밭농사에서 서구에서는 농경을 위한 동력원으로서는 우리 같은 소가 아니라 말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도시에서 요즘의 자동차처럼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동력원으로서 말 내지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력원으로서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건초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고 아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는 나중에 러시아 가보면 알겠지만은 야 여기는 농사 지어도 될 건데 왜 여기는 농사 안 짓고 땅을 이렇게 버려두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괜히 그냥 땅을 놀리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뭐 일종의 벌판처럼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잡초 자라게 해서는 그 가을에 잡초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빼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모아서는 말려서는 말이 먹기 딱 좋아하는 상태로 말려뒀다가 그걸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쨌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나의 광장에서 한 여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지. 젊은 농부 안악이었는데 그녀의 가슴에서는 아무런 신음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채찍만이 춤추며 휘파람 불었지. 아주 아이러니하다고요. 맞는 여인은 이빨 락 다물고 한마디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공중을 가르는 채찍 소리만이 오히려 즐거워서 여인을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휘파람 부는 것처럼 들렸다고요. 공중을 가르는 채찍 소리가. 난 뮤즈에게 말했다네. 뭐 시혼 영감을 불어주는 그런 이제 뭐 이 시혼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뭐 요정 상징 뭐 여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뮤즈. 시를 쓰게 해주는 뮤즈에게 말했다네. 보아라, 글리지, 보아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스마트리, 글리지 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 피부친 놈이란다. 제스트라트바이 라트나야. 구절 정도도 외세요. 제스트라트바이 라트나야. 너희 피부친 놈이란다. 라트노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에서는 함께 태어났다, 피를 나눈다,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라고 말할 때도 로지나라고 말하고 생일 할 때도 젠 라주에니아라고 말하고 부모님 할 때도 라제이첼리 말하고 즉 이 로트라고 하는 게 뭔가 태어나다
라고 하는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의 가장 기본적인 뭐 이제 어근이 되는 셈입니다. 라트노이, 라트나야라고 해서는 이제 함께 태어났다, 피를 나누었다, 뭐 혈연의 관계에 있다. 실제 친척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러시아 사람으로서, 같은 계층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이지 않느냐. 저렇게 사람들 오고 가는 비즈로브르크에서 가장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라 할 수 있을 센다이 광장에서 대여섯 시 아직 해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다 알아볼 수 있을 낮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하나 말리는 사람 없고 그러한 뭐 비참함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외매를 맞는지 왜 채찍을 맞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채찍 맞는 젊은 여인은 오히려 신음소리 한마디 내려 하지 않으려고서는 이를 앞다물고 버티고 있다고. 근데 넌 그거 그냥 보고만 지나가냐? 누군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러시아인인데 너희 동포인데 넌 저런 거 그냥 보고만 있니? 라고 하는 반어적인 메시지가 니크라소프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런 시도 있었다고요. 시스터 드와이라트나야. 그래요. 이런 구절도 외워두시 없어서. 어쨌건 시스터 드와이라트나야 세 단어지만 말하면은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니크라소프의 이 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나 좀 도와줘. 내가 뭐 누구면 남이냐? 라고 그렇게 뉘앙스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시스터 드와이라트나야. 기부치 누이잖아. 라고서는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될 거예요. 그래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데뷔작으로서 도스토옙스키 썼던 1846년 그리고 40년대라고 하는 시기 이제 낭만주의에서 자연파라고 하는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단계로서 확연하게 진입해 들어가는 뭐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학부 3학년 때 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은 고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고일 교수님 19세기 러시아 소설과 사회라고 하는 과목에서 발표도 했었던 뭐 나로서는 조금 이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야기했었지만은 4월 3일 4월 8일 첫 번째 편지로부터 시작해서는 9월 30날 마지막 편지로서 글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했었던가요? 그 계절의 흐름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이제 4월 봄 되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뭔가 봄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 뭐 그 느낌답게 50이 넘은 이제 수도의 하층민이라 할 수 있을 뭐 이제 가난한 관리 마카르제부슈킨에게도 뭔가 인생 제2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바라바라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찾아오면서는 뭐 이제 옆에 알게 되면서는 이제 뭔가 다른 삶을 마카르는 꿈꾸게 됐지요. 뭐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창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여가고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서로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이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는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는 상당히 근접하는 것 같아요. 7월, 8월 한창 이렇게 그냥 날씨도 없고 여름이 있고 백야 있고 하는 거 비즈로 그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시기. 그러다가 가을 오고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인 9월 30날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지요. 헤어지면서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헤어지는 마카르에게도 그리고 결혼하고 어딘지 모를 이제 시골로 가는 바르바라에게도 아마 두 사람의 삶은 이제는 매우 행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주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그러한 이제 두 사람 각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공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로 들어가는 그 무렵에 두 사람의 한참 이렇게 주고받았었던 편지는 끝이 나고 이제 그냥 두 사람의 삶은 마치 잠깐 봄날로부터 시작해서는 한여름날 좋았었던 그리고 그 짧은 가을 절정을 맞이했었던 러시아의 날씨처럼 이제 기나긴 춥고 음습한 겨울로 들어가면서는 두 사람의 삶은 아마 거기서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별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도 슬그머니 잘 빗대어 가지고서는 꾸며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들 막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50페이지 번역본으로서는 그 정도 나오는데 충분히 읽을만 합니다. 그냥 술술술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바크롭스키라고 하는 이제 그
바르바라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가난한 대학생. 그 바크롭스키가 죽고 나서는 죽은 바크롭스키를 장사 지낼 때 그 바크롭스키의 아버지가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막 애타게 아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은 정말 읽으면 저절로 눈물 나요. 나도 지금도 이야기하니까 약간 좀 찡해지는데 바크롭스키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쥐아브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뭐 이제 앞부분 모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 시골 고학생, 시골에서 올라온 이제 수도의 고학생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데 버는 돈은 족족 어디다 쓰는가요? 버는 돈 족족 바크롭스키가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책 사는 데 씁니다. 책 사는 데 써요. 그래서는 바크롭스키의 방은 책만 있어요. 그 책만 있는 바크롭스키의 방에 바르바라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책들, 나는 알 수도 없는 이런 책들을 읽다니 이 사람이 읽는 이 책을 나도 읽고 싶어.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만 어쨌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는지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가지고서는 그 사람 자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책을 읽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의 모두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형이 바로 이 바크롭스키입니다. 어쨌건 그 바크롭스키가 이제 생일이어 가지고서는 바르바라가 바크롭스키를 막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뭐 15, 16살 때였는데 그래서는 자기 아끼고 모았던 돈으로 바크롭스키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 나왔었던 갓 출판된 푸시킨의 아주 호화상정 전집을 사서 바크롭스키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로 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요. 전집이 12권짜리인데 11권까지 살 돈은 되는데 마지막 한 권을 사기에는 돈이 약간 모자라요. 바크롭스키 아버지도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인데 자기 자식 피츠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아들에 대해서 시골 무지롱 농부였었던 바크롭스키 아버지는 정말 가슴 벅찬 사랑, 뭔가 자부심 이런 걸로 그냥 아들을 위하는 정말 그런 이제 순박한 노인네입니다. 그 아버지 또한 바크롭스키에게 뭔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뭐 아버지가 가진 돈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뭐 바크롭스키보다도 더 돈이 없는데 바르바라가 알고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 생일 선물 사주려고 조금은 돈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돈이 마침 전집 12권 중에서 마지막 12권을 사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한 돈이었어요. 바르바라가 바크롭스키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마지막 12권 사서 12권 전체 그냥 아버지가 저기 아들 바크롭스키에 선물하는 것으로 하세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크롭스키 아버지가 놀립니다. 전혀 왜 그래? 이건 사실은 나는 정말 마지막 한 권만 사는 거고 많은 부분은 처녀가 사는 건데 왜 그걸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그 말대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도 이제 바르바라는 바크롭스키에 대한 이제 뭐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더욱 그냥 오히려 감격해하는. 그러다가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 젊은 바크롭스키가 죽어요. 병 걸려가지고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그냥 밤을 새면서 일하듯이 하고 매우 열악하고 뭐 극단적인 그런 위생 상황 등등에 놓여 있다 보니 바크롭스키가 젊은 나이에도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어 죽은 바크롭스키를 따라가면서 이제 장례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제 바크롭스키 아버지하고 바르바라 두 사람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와요. 그래서 바크롭스키의 관할실은 마차가 운구되어 갖고 이제 바크롭스가 죽고 난 다음에 바크롭스 방을 이제 비우라고 해가지고서는 책들 같은 걸 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바크롭스키의 이제 관과 함께 실었던 책들이 마차에서 막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바크롭스 아버지가 뛰어가면서 떨어지는 책들을 주워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또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늦어지면서는 아들 관 싣고 가는 마차 놓칠까 싶어서는 막 울며 불며 뛰어갑니다. 그 장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절로 그냥 찡해져요. 질문, 이거 하나는 합시다.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
도스토옙스키는 가난을 실제로 경험했었던 사람이고 돈이 모자라진 않았었지만은 그냥 조금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도스토옙스키는 상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모자라서는 항상 쪼들렸었고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1시간 반 전에 쓴 마지막 편지도 누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서는 청하는 편지였을 정도로 도스토옙스키는 말년에 도스토옙스키 작품 훌륭한 거 많다면서요. 훌륭한 거 많아요. 뭐 죄업을, 백치, 앙리안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쇄 수입은 늘 변변치 않았고 글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고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 등의 이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그나마 적은 인쇄 수입이라도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족족 거의 뭐 스치듯이 그냥 다른 곳으로 다 나가버리고 있으면 언제나 그냥 아주 공벽하게 살았었습니다. 말년에 결혼했었던 이제 안나 스니트키나가 도스토옙스키를 많이 도와줘가지고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편안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늘 쪼들리긴 마련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전체 작품에서 늘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싸웁니다. 늘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사투를 벌이다시피 하는 인간을 보여주면서 도스토옙스키는 구조적 가난의 문제, 빈곤으로서의 가난, 정말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건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나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작품 제목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는 정말 진짜 어디 가숙주의 주인 부엌 커튼 쳐가지고서는 그걸 방이다 이렇게 하면서는 그냥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가난한 인간.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상속세 피하려고 결혼하다시피 하는 정략적으로 결혼하다시피 하는 사람한테 팔려가듯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바르바라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인물들이지만은 그 가난한 인물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가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잖아요. 비록 돈은 없어 가난하지만 그래서 매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만은 그 대사를 들었을 때 나는 이건 도스토옙스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냥 들었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이른바 그 대사 그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에게 상당히 잘 적절하게 들어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은 비록 돈은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나로서의 최소한의 이제 자기 존엄, 명예, 자존심은 버리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 작품이고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는 마카르 같은 경우는 지키려고 했었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이 마카르의 직업은 처음에는 남의 글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남이 써놓은 거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그냥 인간 복사기였었어요. 마카르는. 그러다가 바르바라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 글로서 직접 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마카르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을 찾고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는 결국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이른바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인식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에게서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작품에 보면은 바르바라가 도스토옙스키 저기 마카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로 뭐라고 하나요?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비에트너스틴이 바로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에트너스틴 가난, 바로크, 흠, 결점,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엔너스니 바로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죠. 가난은 좀 불편할 수 있고 가난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뭐 누가 가난을 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쨌건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는 그렇게 너 죄인처럼 움츠리거나 기죽거나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너는 가난하고 싶지 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가난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넓게 쓸 수 있는 비트너스니 바로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런 러시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발음은 같아요. 마지막에 철자가 기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단어 끝에 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무성음화되어서는 즉 유성음이 단어 끝에 들어갈 때는 짝을 이루던 무성음으로서 소리 바뀌지요. 그래서는 경계라고 하는 문지방 어떠한 경계라고 하는 뜻의 바로크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나 이 단어나 죄 흠집이라고 하는 바로크나 소리는 같아요. 바로크, 바로크. 한 번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인간에게 그가 진정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먹고 사는 짐승으로서 불과하고 명예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없는 오로지 자신의 생물학적인 욕구만 충족되면은 주변이 어떻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는지 공동체에서 타인들은 어떠했는지 하나도 둘러보지 않거나 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하는 정말 뭐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행위 등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냐 진정한 인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판독해낼 수 있는 어떠한 경계의 지표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널리 지금 이 순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비엔너스니 바로 가난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저 말에서 바로크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말은 경계라고 하는 바로크라고 하는 러시아 단어하고서는 음성적으로 완전히 일치하고 결국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왜 이렇게 민중들이 가난한가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울분을 자아내고 뭔가 개선을 촉구하고 지배층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작품이라기보다 도스토옙스키에게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체념하거나 가난은 뭐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난은 어떻게 뭐 구제하냐 그런 식의 자포자기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할지언정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 이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작품들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금 오늘 이제 리마인드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보여줄게요. 시와 소설, 낭만주의, 리얼리즘의 구별에 대해서 시라고 하는 낭만주의, 소설이라고 하는 리얼리즘은 이러이러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냥 양극단에서 서로 조응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요거 미리 말 나온 김에 오늘 나중에 뚜르게네프 할 때 이야기 될 거니까. 아까 우리 봤었던 페트 이야기할 때도 당신에 대한 노래 내가 뭘 부를 것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노래는 무르익어 간다니까요. 시인들에게는 역시 노래예요. 소설가들에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일종의 이미지라고 하는 조형적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주 큽니다. 묘사라고 하는 말, description 또는 depict라고 말할 때 depiction이라고 할 때 pict라고 하는 것, 그림으로써 뭔가 전달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묘사라고 하는 러시아 말 뭐 있나요?
이자브라주니라고 하는 러시아의 지역 묘사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묘사라고 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러시아어 중에 하나 오브라스 상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어떠한 상 모습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러시아에서도 이자브라주니 묘사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도 디픽션 묘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즉 시 낭만주의에서는 음성적인 면에 기대어서 노래로서 청각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소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마치 눈에 보이듯이 자세하게 글로 그림 그리듯이 써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1840년대 말 50년대 초의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 그리고 50년대 초의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등과 같은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위대한 리얼리즘 시대를 이끌어 나갔었던 삼두마차 트로이카 그 세 마차를 이끈 세 마리의 세 마리의 말이라기보다는 세 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이 셋 다 그 앞의 푸시킨, 레르몬토프, 바라트인스키, 주콥스키 등등의 시인과는 달리 글로써 그림 그리듯이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글로써 그림 그리듯이 써서 전달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층의 목소리, 다양한 관점들 그것들이 맞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점점 증폭되고 해결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야기 그게 소설로서 전하고 있는 게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톨스토이를 비롯한 184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50년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한 20년가량 뭐 중의 정점을 찍었었던 그냥 좁은 의미에서 러시아 문학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세계 모든 인류 문학에서 정점을 찍었었던 그런 경우일 겁니다. 넓고 깊은 상식의 차원에서 질문 아는 사람은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1848년 1848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 굳이 곡한 러시아국에 관련 안 된 거라도 아무거라도 좋아요. 184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연도를 외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어떠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뭐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84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혹시 유럽에서 그 프랑스 혁명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혁명인가요? 그래요, 뭐 알고 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이고 프랑스 대혁명 다음에 벌어졌었던 1848년 유럽 이러저러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었던 유럽의 거의 모든 피지배 민족들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플러스 전제 정치에 저항하는 일종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독립운동, 자유주의 혁명들이 벌어졌던 게 1848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벌어졌고 프랑스에서도 벌어졌고 독일 쪽에서도 벌어졌고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졌고 등등등.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었는지 아세요? 1848년. 이건 우리 차라리 뭐 노노문 박생지라고 하면은 조금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1848년 또 벌어졌었던 또 다른 일 중에 하나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공산당 선언이 정초된 것이 또한 역시 1848년이에요. 물론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팜플렛을 썼을 그 당시 이게 후대에 그런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 어마무시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직접 깨달았던 간파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긴 하나 어쨌건
소급해 볼 때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1848년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지점이에요. 그건 약간은 이제 그냥 서류상으로서 제쳐두고 러시아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에서라든지 영국에서라든지 등등등 뭐 다발적으로 벌어졌었던 기본적으로는 어, 독재와 전제 정치에 저항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 하층의 혁명적 세력이면서 그게 또한 일종의 민족주의 독립운동하고 맞물리다시피 해서 벌어졌었던 일련의 수많은 혁명들 다발적으로 1848년 2월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남겼어요. 그 1848년의 혁명의 영향, 유럽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혁명을 바라보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 1세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니까 저거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처럼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든 전제정권의 지배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졌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급히 서둘러 1848년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른바 저항의 불길이 러시아로 옮겨 붙지 않도록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얼른 차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그 다음 해인 1849년 4월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수도 상페테르부르크의 일련의 젊은 청년들을 이른바 혁명 예비, 내란 죄 등의 죄목으로서 몰아서 유형에 보내고 교수시켜버린 바로 페트라시옙스키 사건이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 할 때 이야기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게 1849년 그 이듬해에 벌어졌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1848년 유럽에서 48혁명이 일어나면서는 러시아에서 이를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상층에서는 통치층에서는 혁명의 불길이 러시아로 옮겨 붙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차단하려고 중하층 인텔리겐치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역시 우리 러시아도 당장 이른바 혁명을 뭔가 사회 대개혁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는 그냥 오히려 우리도 틀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얼른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품기 시작했다니까요. 특히 서구주의자들 사이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서구주의, 슬라브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서구주의자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은 퇴행적이고 낙후되어 있고 후진적이고 이러한 우리 러시아 사람이 사는 곳처럼 되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서구주의자들 아주 이른바 더할 나위 없는 혹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절호의 기회처럼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서구주의자들 중에서 알렉산드르 게르첸, 미하일 비사리온 벨린스키 그리고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투르게네프가 지금 우리 오늘 하게 될 투르게네프라고요.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투르게네프 1818년에 태어났고 시골 영지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쪽이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 쪽은 되게 가난했었고 그래서는 그냥 엄마 쪽에 그냥 아주 넓은 영지 농로들 거느리고서는 정말 전형적인 중동부 러시아 시골의 그런 이제 부자 귀족이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모자라는 것 없이 정말 부유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았으나 돈 보고 돈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젊고 잘생긴 연하의 아버지가 늙고 못생기고 연상의 엄마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속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전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음. 영지의 이제 여주인으로서
투르게네프의 엄마는 최소한의 그러한 이제 남편에 대한 시기 질투를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한 약간은 억눌린 뒤틀린 모습처럼 해서는 자기 영지의 농노들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남편에 대한 적의, 남편에 대한 어떤 분노가 농노들을 향했었던 그걸 어린 투르게네프는 그대로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자기 엄마가 농노들 괴롭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자라나서는 엄마지만은 이제 약간은 이제 분리되어서 생각되기 시작하지요. 귀족이라고 해서 농민들, 농노들에게 저런 식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 저거는 아니지 않은가? 도스토옙스키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단체 관람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매우 불만을 터뜨릴 것 같아서는 그냥 나 혼자 가서 보고 왔었어요. 어쨌건 그랬었었는데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진도가 늘어지지.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읽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요. 그럼 짧게 이야기할게요. 둘째 형 이반이 셋째 알료샤에게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그런 이제 뭐 시비 걸듯이 하면서는 이제 신 따위는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인 둘째 형 이반이 독실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셋째 알료샤를 아주 그냥 영적으로 괴롭히듯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러시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어떤 시골 지주가 조그마한 잘못했다고 6살짜리 어린아이를 그 추운 겨울날 발가벗겨가지고 굶주린 사냥개들 앞에 사냥감 먹이로 내몬 적이 있어. 사냥개들 일부러 굶주려가지고서는 그 6살 이제 꼬마 아이를 발가벗겨가지고서는 숲으로 내몰고 마치 사냥감 먹이처럼 사냥개에게 비춰도록 했어요. 사냥개들 달려들어서 그 6살짜리 아이를 갈갈이 찢어발게 죽여버렸어요. 엄마를 데려다 놓고 눈을 강제로 뜨게 해가지고서는 6살 자기 아들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사냥개들에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목이랑 얼굴이랑 다 물어뜯겨 죽어나가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미쳐서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이래도 신이 있냐? 라고 둘째형 이반이 셋째 알료샤에게 신 따윈 없어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셋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지주들 중에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농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껍데기만 인간이 가지고 쓰고 있지 저건 짐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평균에 매우 근접하는 18세기, 19세기 러시아 지방 귀족들, 영지, 토지 지주들의 생각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두르게네프 같은 자기는 부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 과목마다 가정교사, 외국어 등등 돼가지고서는 모든 과목들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처럼 해서는 탁월한 가정교육 받았었고 15살에 불과 모스크바 국립대학 입학 허가도 당당히 받을 정도로 두르게네프는 러시아 모든 작가들 중에서 가장 서구화되었으며 가장 세련되었고 가장 개명된 세련된 작가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농노들의 피와 땀으로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매우 뚜렷한 목적은 지녔지만 작가로서 두르게네프는 너무나 훌륭하게도 그러한 목적은 결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억누르려고 하면서 쓴 작품이 사냥꾼의 수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1847년 최초의 몇 편들, 짧은 이야기들 몇 편들이 쓰여지고 쭉 어느 정도 오늘날 이렇게 뭐 번역본 찾아볼 수 있는 책의 형태로서 모여져서 출간된 것은 1852년입니다. 47년에서 52년, 즉 48년 곧 넘어가던 그 무렵에 쓰여진 작품이 바로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알려지기로서는 1861년 농노 해방을 단행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황태자였을 때 사냥꾼의 수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복한 나머지 이런 비참한 농노들 내가 황제가 되면 꼭 해방시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었고 황제가 되자 제일 먼저 한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농노 해방이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농노를 해방했었던 러시아 18세기, 19세기 전제 군주 중 가장 자비로웠었던 농노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자 차르라고서는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됩니다. 스바바지츠 차르라고 하는 그 해방자 군주 알렉산드르 2세는 1881년 폭도들의 무리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파스나크로피라고서는 피사원이라고 있는 곳, 넵스키대로에서 옆으로 보이는 그곳이 바로 황제가 불과 겨울 궁전에서 1-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주거처 궁전에서 1-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급진 개혁을 요구하던 무리들이 던지고 설치한 폭탄에 의해서 황제가 암살당합니다. 황제가 암살당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그 황제의 아들로서 즉위한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 1세보다 더한 급격한 보수 반동,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의 손자였었던 니콜라 2세 아무 생각 없이 통치하고 그러다 러시아는 결국은 혁명 맞이하고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드라마틱한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가로서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투르게네프는 훌륭하기 그지없으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다? 농민들, 좀 더 정확하게는 농노들의 비참한 삶, 내지는 농노들의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번 학기 내내 주장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러시아 문학은 언제나 뭔가 이념, 이데아라고 하는 내용 이게 강하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러시아 문학은 정말 관념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싸워. 러시아 문학은 또 뭔가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는 그냥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뭔가 이러한 사상적인 이야기들, 이념적인 부분들 되게 많아.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늘 놓치고 있는 게 러시아 문학은 또한 매우 기교적입니다. 거의 모든 중급 평타 이상의 러시아 문학 작품들은 그 내용에서 무언가가 전달되는 것만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아주 탁월해요. 보세요. 잠깐만 새로 공유할게요. 50년대 전반 리얼리즘의 본격화해서는 러시아 볼판 그리고 낭만주의의 장소, 토포스,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림 반도의 관찰자, observer, 관찰자의 등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보는 사람, 유심히 살펴보는 관찰자가 등장하고 유심히 살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대충 흘려 넘겼던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니 그 유심히 살펴본 자신의 반응을 글로써 남깁니다. 글로써 남기는데 중요해요. 이해를 하시고요. 낭만주의에서는 노래라고 하는 자체, 즉 낭만주의의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음성적으로 어떠한가라고 하는 음성적 자질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산문, 소설이라고 하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여기서 문학을 학문으로 접근하는 문학을 즉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학문의 대상으로서 산문, 이야기 덩어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즉 교재에도 나와 있었고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작가가 작품을 구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는 것 매우 필요해요. 관찰자,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 고걸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고걸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가장 깊숙한 그곳에 뭔가 끌어오르고 있는 그 뜨거운 욕망, 다른 사람의 욕망마저 욕망하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그 들끓는 마음, 그걸 고걸이
관찰해서는 포착해냈다라고 하면은 투르게네프도 그러하고 톨스토이도 그러하고 이 사람들이 관찰했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관찰했던 것은 조금 다르나 이 사람들의 관찰, 그 관찰의 이른바 타당성, 관찰의 정합성을 스스로가 높여주기 위한 방법을 이제 이 두 작가들은 개발합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우크라이나 태생으로서 삐츠르부르크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국외자, 정말 제3자, 완전히 그냥 다른 지방, 다른 사람의 이제 이 시선으로서 삐츠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관찰하지만 이제 뭐 정말 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국외자 입장에서 관찰하지만 투르게네프도 그러하고 톨스토이도 그러하고 이 두 사람은 관찰의 그 방법 자체를 이제는 좀 더 합리화하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냥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꾼의 숙이래요. 사냥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지. 사냥꾼은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하는 사냥꾼은 나무에 긁혀진 자국 보면서는 이거 어느 동물의 자국이다. 밟혀진 발자국의 깊이라든지 크기 정도 보면서 이거 어느 동물의 발자국이다. 동물의 배설물들 보면서 이 정도 온기와 이 정도 냄새라고 하면은 얼마 전쯤에 이 동물이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차리는, 즉 주변을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매우 높은 민감도로서 바라보고 주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그렇지? 사냥꾼은 어디를 다니나요? 사냥꾼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냥감이 움직였었던 뒤를 쫓는 게 사냥꾼이에요. 즉 사냥꾼이 어디로 갈지는 사냥꾼 자기도 몰라요. 어부가 물고기 잡을 때 고기가 있는 곳을 따라가고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사냥감 있는 곳으로 따라가지 여기서 내가 사냥하겠다라고 해서는 자기가 자 오늘은 이쪽 이 길로 다니면서 사냥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해요. 사냥꾼은 정해진 진로가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 결합하면은 사냥꾼은 사냥감이 있는 곳 뒤를 쫓아서는 여기저기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으며 가는 곳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고 여기는 어떤 사냥감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서 살펴보는 관찰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냥꾼의 시야, 시선에 포착되는 것은 이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르게네프는 일부러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요.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초원자로 둘러매고서는 사냥 떠났거든요. 사냥 떠나다가 러시아 벌판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런 사람도 문득 좋아하게 되고, 즉 삐츠르부르크, 모스크바의 귀족들, 교양받은 중상류층, 그들은 결코 접할 수 없었던 내지는 매우 접하기 힘든 러시아 중동부 평원의 매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의 실제라고 하는, 상상으로서 어렴풋하게나마 추측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냥꾼이 되다 보니 사냥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저런 사람들도 심지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 러시아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외적인 어떠한 중개자로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다니면서 보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듣게 되는, 알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 짤막한 것들로 구성해서 묶어놓은 게 사냥꾼의 수기라고 하는
이 작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뭔가 러시아적인, 뭔가 러시아인들만의,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러시아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들에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었던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자. 그 사람이 러시아 벌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접하게 되는 정말 리얼 러시안 라이프, 이걸 보여주도록 하자. 그럼 그건 이른바 설득력, 개연성, 핍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도하고 쓰여진 게 사냥꾼의 숲. 납득이 됩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라고요. 톨스토이의 세바스토폴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도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것은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답니다. 크림 전쟁이 벌어졌고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집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략했을 때 그거 패퇴시키면서 결국 나폴레옹 타도의 선봉에 섰던 러시아. 그래서 이른바 러시아는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 승전의 대가를 아주 톡톡히 누립니다. 딱 40년 가요. 딱 40년 가고 그 40년 동안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황제 때 한마디로 유럽의 대장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시피 했었으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실상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안에서는 불만이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그런 이제 지위 권한을 누리자 이걸 가만히 부어 넘길 리 없었던 이러저러한 유럽의 세력들,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니 심지어는 오스만 투르크니 등등등, 한마디로 안티 러시아 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한 전 유럽이 러시아랑 일대 격전을 벌이니 그게 흑해의 크림반도에서 펼쳐진 크림 전쟁이었었어요. 나이팅게일이 누군지 알죠? 베개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그 나이팅게일이 활약했었던 전장이 크림 전쟁이에요. 이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부상당했었던 영국군을 비롯한 유럽 연합군들 뭐 이제 치료했던 거 아니겠어요? 참고로 크림 전쟁에서는 전쟁하면서 총탄에 맞아 죽은 병사들보다 크림 반도에 퍼진 전염병, 전티푸스, 콜레라로 인해서는 더 많은 병사들이 결국은 죽기도 했었던, 병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손에도 갔었던, 그렇게 펼쳐지는 크림 전쟁에 참전하는 젊은 장교 톨스토이, 자기 자신 크림 전쟁에서의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던 젊은 장교가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러시아 전역에서 크림 반도에서 이러저러한 유럽 나쁜 애들이랑 우리 러시아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러시아 군이 잘 싸우고 있을까? 라고 하는 전황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종의 종군 기자, 종군 리포터, 종군 카메라맨처럼 전쟁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전쟁의 중심지였었던 그 군항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항구에 도착하고, 항구에 도착해서 발을 디뎌서는 처음 만나게 되는 이러저러한 이제 뭐 항구의 민간인들, 그 다음에 바삐 움직이는 병사들 조금씩 가면서 크림 세바스토폴 처음 도착한 사람, 그 시야에 포착되는 것들을 제일 바깥에서부터 조금씩 안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에서, 크림에서, 세바스토폴에서 실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니까. 정리할게.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는 수업 끝내겠습니다. 그냥. 40년대 후반, 50년대 초까지의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 데뷔했었고, 투르게네프는 데뷔는 조금 더 일찍 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처음 때부터는 시도 썼어요. 나중에 80년대 가면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자유롭게 쓴 에세이 같은 시들 조금 볼 겁니다. 그 저기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투르게네프 최고는 산문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르게네프 산문시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어쨌건 투르게네프는 처음에 시쓰면서 데뷔하고 소설, 산문으로서 본격적인 첫 작품은 사냥꾼의 수비가 돼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데뷔 작품은 유년 시절, 소년 시절 하는 자기 어렸을 때 회고록곡의 데뷔 작품인데 거기서부터 불과 한 2, 3년 떨어져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크림 반도에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쓴 세바스토폴 이야기가 톨스토이는 초기 작품이에요. 투르게네프도 그러하고 톨스토이도 그러하고 이 두 사람들은 이른바 관찰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극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여주기, 이게 어떻게 하면 말 되게끔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해서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서는 그 사냥꾼이 볼판을 걸어 다니게 하고 그래서는 사냥꾼이 비치는 것을 전달해서는 독자가 이해하는 방식. 톨스토이는 전장에서의 중계자는 군인에게 또는 군인이 아닌 전장을 처음 보는 매우 호기심 많은 일반인보다 평균 이상의 지력을 가진 민간인에게 전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나 전쟁을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하는 사람들에게 전장이 어떠하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펼쳐지는 전투와 전쟁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게끔 하는 사람이 즉 보게끔 하는 중간에 누군가를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전해주어서 독자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접적인 구조인 것 같으나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자 보면 훨씬 더 직접적이며 이른바 개연성 높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건 그냥 시간 남아서 소설 보는 경우가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서 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그 방식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는 것. 이건 문학사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에서는 또한 역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